틀림없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1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선수가 K리그로 올 듯 하다가 올까 말까. 급 유턴 해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네. 험난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주요 이슈로 다뤄보겠고요. 또 짝이른 손흥민의 침묵, 또 황의조 선수의 침묵, 이런저런 침묵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뽕작가 박진영입니다. 하성룡입니다. 이제 날이 좀 추웠다 풀렸다 아, 반복하면서 이 옷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특히 주시은 아나운서는 더 할 것 같은데. 저요? 네. 저요? 네. 별로 안 힘든 표정인데. 안 힘들어요? 네. 저는 날씨 보고 오늘은 좀 영상이네 오후에 그러면 얇은 걸 입고 왔는데 또 추워. 저는 늘 추워해서. 항상 지금도 따뜻하게 추워요, 입고 지금도. 네, 지금도 추워하고 있고 옆구리도 늘 춥고. 추워해요. 늘 한파구나. 뽕짝하고 이야기하면 더 추울 텐데. 싸늘해서. 어차피 뭐 옷 선택 힘들다 해도 단 두 가지 아닙니까? 롱패드 입느냐 안 입느냐 그 차이. 근데 저는 올겨울에 롱패딩은 별로 안 입어요. 롱패딩은 전 없어요. 그게 그래서 더 한번 힘들어요. 롱패딩 한 벌이면 끝나긴 하는데. 그래요? 오케이. 롱패딩은 좀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거 아닌가? 그러면 입으셔야 하는. 그런가요? 한창 때인가요? 이렇게 에이. 초반부터. 알겠습니다. 별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댓글부터 갈까요? 네, 사대문 수호씨님이요. 와, 이번 회 정말 재밌네요. 김종혁 주심님 말씀 정말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경기장에서 만나뵈면 왠지 저 혼자 친밀감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진짜. 저도- 김종혁 주심님 하는데 김종혁 주시은님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김종혁 주심님. 저도 뭐 심판들과 교류도 있고 저 아는데 모르는 얘기들 나오니까 많이 재밌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싫어하는 선수 김민성 선수가 후반 조커로 투입되면 싫어한다는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감이 막 가는 거죠. 체력이 이제 소진될 즈음에서 나와서 갑자기 막 달리기 시작하면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니면 힘들죠. 뭐 빨리 달린다고 과속 티켓을 줄 수도 없고. 네, 혼자 직관러님이요. 방송 후반부에 김종혁 심판이 수원 FC 대 경남 경기 PK에서 VR과 의견이 만장일치했다던데 VAR은 의견 권한이 없는 단순 어시스트 개념 아닌가요? 방송 기다렸어요. 힝. 뭐 어시스트 개념 맞죠? VAR 자체가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거든요. 네. 어시스턴트란 말 자체 있고 VAR 심판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의견을 주는 거고 최종 결정은 주심이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시스트라는 개념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 방송 기다렸어요. 힝은 이거 주시은님이 읽을 거 약간 예상하고 노리고 쓴 것 같아요. 약간. 워딩이 그런가? 힝. 힝. 띠용띠님. 유럽 축구를 보면 흑인 선수는 많고 흑인 감독은 거의 없던데 이유가 뭘까요? 오랜만에 정말 어려운 질문 받아가지고요. 그때 잔디 질문 이후로 오랜만에 열심히 질문 공부했던 것 같은데 와.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넘어가죠. 네. 공부만 하고. 맨 후반부에 약간 별책부록처럼 넣는 걸로. 일단 조금 흑인 감독들이 실제로 유럽 축구에 많이 없나 좀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 자료보다는 지난해 아니 뭐 2018년 19년도 정리된 자료들을 좀 많이 조사해 봤어요. 어느 정도였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32개국 중에 흑인 감독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세 명이요. 아프리카 국가가 있으니까 한 세네 분? 5명. 그럼에도 딱 한 명이었습니다. 세네갈의 알리우 시세 감독. 그분 되게 힙하신 분 그렇죠. 아니에요? 예. 레게 머리 레게 하시고 머리하고 2002년 한일 예. 월드컵에 선수로 출전했던 그 디우프. 예, 알리우 디우프 시세였나? 하여튼 시세, 디우프 시세, 시세, 예. 맞아요. 어떻게 한 명밖에 없지? 그리고 프랑스 격파할 때 골 넣은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한일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아닐 수도 그때 있습니다. 프랑스가 광탈했었던 대회잖아요. 그렇죠. 개막전이었죠. 개막전에서 네. 맞습니다. 개막전. 네. 그리고 32개국으로 월드컵이 확대된 1998년 월드컵 이후 역대 월드컵의 흑인 감독은 단 7명이었습니다. 네. 아시아계보다 적을 것 같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2018년 기준으로 유럽 5대 리그 72개 클럽 중에 흑인 감독은 단 3명. 크리스 휴튼이라고 프리미어에서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휴튼 감독하고 앙리, 우리가 잘 아는 앙리. 앙리가 당시에 앙리. 2018년 지금은 딴 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가 있지만 당시에 프랑스 AS 모나코 감독이었고요. 앙리가 또 우리가 잘 아는 패트릭 비에이라 선수, 리스 감독. 비에이라. 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100년이 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흑인 감독은 총 몇 명이었을까? 이것도 조사해 보니 이건 지난해 10월 기준입니다.
9명이더라고요. 100년의 네. 역사인데. 그렇죠. 이렇게 근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1부 리그 기준으로 선수단이 한 5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흑인 선수 비율은 25%에서 30%가 돼요. 그런 하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기준으로 유일한 흑인 감독은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도 있어요. 552명의 잉글랜드 축구 리그 코치, 아마 이거는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까지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19명, 3.4%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진짜 적다. 그렇죠. 영국 근데 이제 우리가 흑인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료들 조사된 자료들은 그 뱀이라고 해요. BAME. 뱀이 뱀. 뭐냐면은 블랙, 에이시안,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에스닉이라고 해서 약간 그 소수민족. 흑인과 아시아인과 소수민족들을 다 합쳐서 그 인구가 영국 인구의 전체 14%라고 해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3.4%밖에 안 된다. 어떤 비율로 보면은 확실하게 이 질문 주신 대로 유럽 축구에는 흑인 선수는 많지만 감독은 거의 없다. 난 통계만 봐도 그렇게 이유를 많아요. 물어봤는데 그렇죠. 제가 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근데 현황 아까워서. 들어보니까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네. 이유가 뭘까? 이게 상당히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자료 조사를 하고 고민했던 건데 막연하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뭐 축구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적인 뭐 모든 분야에서 흑인 모든 분야라고 하긴 좀 그렇겠군요. 이게 주요 분야에서 또 스포츠도 여러 좀 흑인 선수들이 적은 분야들이 있죠. 뭐 테니스라든가 뭐 골프라든가 이런 분야들에서 없는 것과 딱히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운동 지식이 떨어진다거나 이래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도 막연하게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그 시각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저도 막연하게만 생각해 보면은 어디 근데 막연하게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막연하네요 진짜 앞날이. 그러니까 자 우리 앞날을 갑시다 저희는. 아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막연한데. 네, 결론을 저 이렇게- 제가 이것 때문에 흑인 감독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솔직히 없는데 이와 관련된 논문, 책, 뭐 여러 기사들을 좀 종합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간단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그렇죠. 설명하려면 어렵다. 막연하네요. 역시 일단 막연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영국 일단 제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이거 관련된 기사들도 꽤 있고 비판도 많이 있어요. AP 통신 같은 경우는 축구 종주국이자 세계 최고 리그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가 인종차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다. 지금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이런 거 운동하고 하잖아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또 참여 안 진행이 하는 구단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리그로 자부심을 내세우지만 흑인 감독이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나 봐요. 한 명도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모순이다라고 비판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봤더니 2014년도에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와. 영국 러플러버 대학의 스티븐 브래드버리 박사가 스포츠 피플스 싱크탱크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도 솔직히 저도 논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논문을 정리한 기사를 읽어본 건데 결론이 애매해요. 재능과 야망에 대한 체계적 흑인들이 그러니까 흑인 선수들이 은퇴 후 지도자가 되는 걸 꺼린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eng? 네? 꺼린다고? 그 논문 결론이 그렇죠. 결론이라보다 좀 논문을 정리한 내용이. 왜냐면은 그럼 문체하고 논문이 어떤 연구 조사 부담스러워한다가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흑인으로서 백인들이 대부분인 스포츠의 그 리더가 지도자가 된다는 게 된다는 부담스러워하겠죠. 꺼린다기보다는 그렇죠. 이 논문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했던 영어 기사의 내용이 이걸 한국어로 해석해 보니까 재능과 야망에 대한 체계적인 거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뭐냐면은 이거를 뭐 어떤 시스템 이런 거 구조를 본 게 아니라 그 선수들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몇십 명을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낸 건데 그 인터뷰 내용의 한 가지를 설명해 주자면은 자신이 그 감독이 되고자 이렇게 여러 번 구직 활동을 했는데 총 43번이나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최종 인터뷰를 본 건 단 3번뿐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인터뷰 피부 내용을 색깔 종합한 때문에 논문인 거죠. 탈락을 한 거라 이거죠. 예. 미리 인터뷰도 안 보고. 그래서 이유를 보자라고 하면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면은 이것도 다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경제학자 스테판 지만스키가 쓴 사커노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종합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라고 하면은 구단주나 단장
감독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대부분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헤게모니를 백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백인 밑에서 흑인으로 지도자로 들어가서 다시 백인들을 하는 게 리딩한다는 지도를 해야 게 되나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백인들이 또 한성균 기자는 감독을- 흰색 옷 입고 왔어요. 흑인 감독을 고용하는 걸 꺼리고 체계적인 있다라는 거부. 내용이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코노믹스 저자 스테판 지만스키 얘기하기로는 클럽은 흑인 선수들에 대한 차별은 하지 않는데요. 선수들 경기력도 좋고 선수들은. 그 이유가 흑인 선수들의 경기는 그라운드에서든 TV 중계로든 선수들이 일반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직접 다 지켜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잘 뛰는지 못 뛰는지. 하지만 감독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력 이런 것도 있지만 감독의 능력을 제대로 그 시청자 입장에서 딱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어렵다. 그것도 아.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구단주들이나 단장들이 원하는 감독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깔끔한 외모로 참석해 팬과 선수들, 스폰서와 언론이 납득할 만한 무게 있는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차별적인 딱 전형적인 외모나 헤어스타일의 현역 시절 경력 이게 감독처럼 보이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이미지. 많이 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이미지죠.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니까 구단의 감독, 얼굴이라고 감독으로서. 생각하니까 이미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일리가 백인을 있는 분석인데요. 선호하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여기에 정리돼 있네요. 뭐야? 정확 어디 묻어가려 그래요 지금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계속 조사해 막연한 오셨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조사해 좀 오셨는데 정리해 여기 갑자기 봤거든요. 올라타. 숟가락을 얹어?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고 아, 이제 한 좋은 답변인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는 더 이제 아까 말한 논문에서 흑인들이 감독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걸 꺼린다라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흑인 이제 선수들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가 되는 걸 약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흑인 감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흑인 선배들이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 7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과정 후에 너 기회가 없어. 이거 해봤자 뭐해? 다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유리천장을 완전히 그렇죠. 그 기정사실화 해버리는구나. 예. 깨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한 해 동안 클럽 운영 관련된 전 세계에서 150회 워크숍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흑인 참가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준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 기자. 네, 아직 멀었어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 제기하면 안 되죠. 해결 방안. 나가는 문은 저쪽이고요. 예. 해결방안. 공짜가 가서 엘리베이터 잡아놓으세요. 자, 여기서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한 가지가 혹시 루니 룰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루니를? 루니가 그 웨인 루니는 아니죠. 우리 아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웨인 루니는 아니고 2003년도에 루니 룰이라는 게 미국 프로풋볼 NFL에 생깁니다. NFL. 이게 피츠버그 구단주였던 댄 루니가 만든 룰인데요. 구단주 중에서는 되게 조금 그 지도력이 있는 구단주였어요. 이 당시 2002년도에 2명의 흑인 감독이 있었는데 성적을 잘 내고도 해임당합니다. 이거 이래서 당시에 그 미국 인권센터에서 이거는 분명한 흑인 감독들이 더 쉽게 잘리는 거는 인종차별이다라는 차별이다. 문제가 그때 논란이 좀 있자 댄 루니 피츠버그 구단주가 구단주들을 설득해서 루니 룰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새로운 감독을 뽑을 때 면접자 중에 최소 1명 이상 쿼터. 흑인. 음. 물론 흑인으로 지칭되지만 아까 말한 BAM이 있잖아요. 아시안 소수인종 아까 포함해서 뱀이라고 했는데. 뱀이었나요? 네, 뱀. 밤이 네. 영국식이 밤인가? 지금은 낮이고요. 예. 그래서 이 룰을 만든 이후에 NFL 흑인 지도자가 6%에서 22%로 올라갑니다. 오. 만나봐야 약간의 돼,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죠. 강제성이 필요하네요. 필요한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잉글랜드 축구협회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었고 그래서 2019년도에 잉글랜드 축구협회 FA가 루니 룰은 아니지만 이름은 평등 액션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남녀 연령별 통틀어서 27, 8개 정도 대표팀이 있는데 대표팀에 무조건 이 비밤 한 명씩 넣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인데 2019년도에 이 차원에서 전 찰턴 감독이었던 크리스 포엘 흑인이에요. 크리스 포엘을 코치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는 다 이런 뱀. 뱀? 자꾸 한번 신경 쓰니까 BAM이가 한 쓰이게 명씩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프리미어리그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저기 잉글랜드 계속 인종차별 반대 운동 하고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근데
1부부터 4부까지 92개 팀 가운데 흑인 감독은 6명뿐이라고 해요 아직도. 그래서 지난해 스털링도 그렇고요. 스털링도 흑인 감독이 많이 나와야 된다. 지난해 6월달에 BBC랑 인터뷰도 했고 선수 노조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단들과 비밀리에 회동 이것도 우리 프리미어리그에 도입하자 이런 비밀리에 회동도 지난해 있었다고 하고요. 띠용띠님이 주신 아주 짧은 질문이었는데 하성룡 기자가 굉장히 조사를 논문까지 열심히 보고 논문까지 보고 왜 그랬어요? 그래서 2018년도 오, 그래서 FA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2018년도에 5%에 그치고 있는 흑인 지도자 비율을 21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통계를 최근 건 못 찾아서 어느 정도 찾아오시고요, 가서 빨리.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아직. 그리고요. 그리고 고든 테일러 잉글랜드 선수 축구협회 PFA 선수협회 되게 무슨 저명한 저자 같으세요. 네. 아니 와. 질문은 굉장히 단조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처럼 여기는 그냥 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흑인 선수들은 많이 봐서 그냥 뭔가 되게 익숙했는데 생각해 보니 진짜 지도자가 흑인 없긴 없네요. 지도자가 없다는 건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K리그엔 2분 정도 있었죠. 파리아스 감독하고 저기 모라이스 감독. 그렇죠. 네. 근데 뭐 평등과 공평, 공정성을 어느 정도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한 것 필요하죠. 같아요. 어느 정도의 네. 강제성이.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갔었는데 그때 그 남아공이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아파테이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했던 나라잖아요. 백인 우월주의로 가득했던 9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만델라 정권 이후에 이제 많이 흑인들의 인권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차원이 이제 스포츠 분야까지 퍼져서 남아공이 럭비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럭비는 백인 스포츠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흑인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국가 대표에는 흑인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한 명인가 두 명. 그리고 한 명은 반드시 선발에 출전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을 넣어서 그나마 이제 흑인들이 럭비를 접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뭐 직접 연관은 안 된 부분이라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하성룡 기자가 진짜 열심히 작심한 듯이 네.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2주 만에 라떼 한잔 하시죠.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자 먼저 주문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그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닉네임은 지그리 진주 FC입니다. 저는 성남 FC 팬입니다. 축덕 속덕은 오디오 클립으로 다시 듣는데요. 애들 등하원 시킬 때 차에서 주로 듣습니다. 저는 한국 축구 시스템과 인프라에 비교적 관심이 많아서 매일 보냅니다. 2000년대 중후반 두 차례에 걸친 내셔널리그의 승격 실패는 왜? 지금은 잘 정착된 승강제지만 2000년대에는 승강제 때문에 시끌벅적했었죠. 축구협회가 내셔널리그 우승팀에 K리그 승격을 한다는 승격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었지만 고양 국민은행과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2년에 걸쳐 차례로 승격 거부를 했었고 끝내 아무 구단도 승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무리하게 승격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파행을 겪게 되었는지 승격 거부를 했을 때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고양 국민은행과 울산 현대미포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7년 그때 이제 승격제를 강행을 했죠. 다소 무리한 강행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1983년 출범 당시에도 승격제가 있었습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이제 리그 활성화를 위한 건데 이제 팀도 별로 없고 하니까 실업팀에서 프로로 전향을 시켜서 프로리그 팀을 좀 더 많이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실업리그 우승팀을 프로축구 슈퍼리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984년과 85년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84년에는 한일은행, 그다음에 85년에는 상무가 슈퍼리그에 참여를 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해부터 사라집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무가 올라와서 그런지 군인팀이어서 그런지 프로 팀은 아니잖아요. 상무가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송기룡 실장님 오시면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이상 단일 리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선진 축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선진 축구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높아졌고 해서 우리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유럽이나 남미처럼 승강제를 갖춰야 된다 우리도 이런 그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2부 리그가 없는데 승강제를 할 수는 할 수 없는 거 없고. 아니에요? 승강제를 하려면 2부 리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일부에는 팀이 막 많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은 2005년부터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하는 팀을 이제 순차적으로 K리그에 편입을 시켜서 프로팀 수를 16개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10개, 6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나눠서 1부, 2부로 나눈 다음에 우리도 승강제를 하자라는 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리그의 승강제에 앞서서 실업팀을 프로로 전향을 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팀을 늘리자는. 그래서 이제 승격제라는 과도기를 거치자라는 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 우승팀 국민은행이 첫 번째 대상이 되죠. 그래서 K리그로 올라갈 자격을 갖췄는데 이게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팀한테 프로팀이 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변해야 되거든요. 일단 선수의 수준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에 들어오려면 돈을 내야 돼요.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 가입비가 10억 원. 그리고 법인으로 또 해야 되고요. 예. 네. 일단 그 확실하게 내야 되는 돈이 10억 원과 축구 발전 기금 30억 원. 그리고 이제 선수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보통 당시 실업팀의 1년 예산이 한 1, 20억 정도였는데 한 방에 40억 원을 일단 내야 되고 어디서 구해와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은행이라고 해도 네, 그니까요. 고객 돈을 갖다가 프로축구 발전 기금으로 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던 거죠. 실업팀 입장에서는. 국민은행이 고심을 하다가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프로 전향은 힘들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K리그에서 그럼 우리 징계를 한다. 어머? 벌금 10억을 매기겠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민은행이 그럼 우리 팀 해체한다. 라고까지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째라 도저히 못 간다 우리는. 이 정도가 되니까 뭐 벌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연맹에서 어떻게 실업팀한테 벌금을 매깁니까? 소속도 예, 애매한. 그거는 굉장한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억지였나요? 벌금까지는 못 매기고 그 승점 20점 감점을 벌점을 벌점? 주는데 이것도 웃긴 거죠. 프로축구 연맹에 프로가 되지 않았다고 실업축구 연맹에서 실업축구 리그의 승점을 감점시킨다. 그것도 코미디 같은 약간 월권. 월권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승점 20점을 감점을 당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승팀이 현대미포조선인 거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돈이 들어가야 되죠 일단.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의 모기업이 현대중공업이고 연고지가 울산입니다. 그때 울산 현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연고에 똑같은 모기업이 두 팀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연고지를 떠나야 돼요. 미포조선은. 근데 미포조선 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어디를 연고로 가란 말입니까? 울산 없는 울산 팀.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미포조선 입장에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미포조선이 그때 굉장히 투자도 많이 했던 팀입니다. 감독이 최순호였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프로에 있다가 온 선수들도 많았고 거의 아마추어 최강자 실업 최강의 팀이었는데 프로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의 그 경기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실업팀이었죠. 뭐 FA컵도 우승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승은 못하고 결승까지 갔죠. 결승? 근데 그건 이제 그 이후 일인데 그래서 결국 현대미포조선도 포기합니다. 그럼 또 그리고 승점 20점 승점을 또 10점만 갖춰. 이번엔 또 10점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 강행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이어진 거죠. 참고로 미포조선은 승점 10점을 감점당하고 그 다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했던 팀인 거죠. 잘했다. 잘했던 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팀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셨는데 국민은행은 사실 축구와 굉장히 인연이 많은 실업팀이었죠. 프로 원년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연고로 했던 최초의 팀이죠. 프로팀은 아니었고 실업팀인데 슈퍼리그에 참여를 한 실업팀이었죠. 국민은행 까치라는 이름으로. 예. 축구 원로들이 국민은행 많아요. 소속 국민은행 많았었죠. 출신 많아요. 네, 출신 예. 많죠.
근데 이제 IMF 1997년 IMF 위기 속에서 해체가 됐었죠. 이때 마지막 경기를 제가 취재를 갔었습니다. 라커룸에서 막 선수 우는 모습 이런 걸 찍었었는데 아이고. 그때 감독님이 최 뭐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 이후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조중현 전무 당시 전무 밑에서 같이 그 임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재창단이 됩니다. 3년 만에. 그리고 내셔널리그 3회 우승에 빛나는 강호로 다시 부활을 하는데 2006년 승격 거부 사태 이후에 또 2008년에 금융위기가 또 왔죠. 네. 네. 그래서 계속 명맹을 유지하다가 준우승 2번, 그 이후에 우승 3번 이후에 준우승 2번을 차지하고 준우승하던 마지막 해에 해체가 됐습니다. 자, 미포조선은 내셔널리그 통산 최다인 7회 우승에 머문 팀이고요. 2007년 승격 거부 사태 이후에 다음 해에도 우승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013년부터 이때 감독이 조민국 감독 시절인데 2013년부터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뒤에 4회 연속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체가 되죠. 이때 강릉시청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붙었었는데 정말 그 마지막 경기는 눈물바다. 강릉 원정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 눈물이 동해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뻥이었고요. 네. 자, 여기까지 라떼였습니다. 그 구미은행 해체되고 나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그 구미은행 당시 선수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구미은행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실업팀은 그렇죠. 실업팀은 그래서 지금 뭐 지점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요. 뭐 그런 예전에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프로 배구지만 예전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였잖아요. 배구팀 이름이. 그래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은퇴를 하면 현대자동차 대리점 네. 그 점장이 됩니다. 점장이 된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왕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신기하다. 만학길 씨였나요? 제가 정확히 이름 예, 기억 안 나. 맞을 거예요. 맞죠? 예. 뜻밖의 그래서 찾은 그런 적성이에요.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예전에 실업팀이 있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월급을 받습니다. 직장인 월급을 받죠. 선수들이 실업 선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가 되면 연봉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임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인건비가. 그런 의미에서 실업팀에서 프로로 전환하는 거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시민구단 창단 유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밑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1, 2부로 나뉘어서 하게 된 거죠. 자, 질문 듣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원팀 리더십 권유자가 탄생했습니다. 네, 탄생했습니다. 보유자의 맞불을 놓으신 원팀 리더십 권유자님의 질문은요. 이미테이션이죠. 근데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님이 댓글 댓글 달았네요. 앗! 권유자님이 아이디가 인상 깊어서 살짝 바꿨습니다. 기분 나쁘신 건 아니지요. 재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하니까 또 우리 보유자님이 전혀 기분 안 나빠요. 그냥 재밌어요. 님 센스쟁이라고. 이 정찬 선배가 댓글 달았어야죠. 원팀 리더십 저자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댓글 권유자. 달았어야죠. 종결자. 단톡방 같아요. 거의 분위기가. 어쨌든 두 분이 원팀이 되신 것 같네요. 댓글로. 권유자님이 보유자님 아니고 권유자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축덕수덕을 한 편도 빼지 않고 듣고 있는 팬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축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보면 가끔 한글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 경기에선 토트넘 스폰서인 AI 한글 광고가 보이고 또 어떤 경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넥센타이어 한글 광고도 보였습니다. 이게 실제 경기장에서 LED 광고판에 나타나는 광고인가요? 실제 경기장 광고라면 영국에서 하는 경기에서 왜 한글 광고로 하는 건가요? 한국에 중계될 걸 알고서 한국의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영국에서 하는 광고인가요? 아니면 한국어로 중계되는 화면에만 가상으로 입히는 광고인지요?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스타일도 좀 보유자님을 살짝 패러디해서 좀 길게 해주셨습니다. 가상 CG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장에서 그 광고판에 흐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축구장에 A보드라고 했죠. 지금도 A보드라고 A보드라고. 하는데 알파벳 A자 모양으로 축구장 주변에 서 있어서 A보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LED가 아니라 그냥 하나 붙이고. 간판이었죠, 간판. 그렇죠. 간판이기 그것도 뭐- 때문에 경기는 똑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바뀌잖아요. LED로 바뀌면서 이게 수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가는 뭐 말씀하신 AIA나 넥센 이런 거는 그 기업들이 서브 스폰 하거나 메인 스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폰 계약에 돼 있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그렇게 광고를 내보내는 거고요. 한국어로 내보낸 이유는 당연히 한국 시청자를 겨냥한 광고고요.
그다음에 우리 SBS 스포츠에서 보르도 중계할 때 지난번에 황의조 오. 선수가 2골 넣을 때 SBS 문구가 지나간 한글. 거 저도 봤어요. SBS 스포츠는 보르도 구단과 황의조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라는 아, 딱 이 골 넣었을 한글- 때요? 딱 예, 골 넣었을 딱 때 골 아, 넣었을 그게 때 타이밍 굉장히 환상적이네. 있었죠. 정확한 워딩은 SBS 스포츠는 황의조의 황의조 선전을 선수를 기원할 기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황의조 경기만 중계합니다. 예. 힘내라. 근데 이거 센스 SBS 있어. 스포츠 채널 쪽에 물어보니까 이거를 따로 돈을 내진 않아요. 돈을 내진 않고 약간 서비스 차원인데 어. 그 대신 홈 경기 조건 당연히 홈 경기고요. 그다음에 밤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걸리는 프라임 타임 때 경기 중에 구단에서 가끔 그렇게 아. 이게 보너스식으로 흘려주는 건데 문구는 우리가 정한다고 하다. 아, 문구는. 아, 네, 그래요? 문구는 황의조 우리가 힘내라 해서- 이렇게 하면 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주시은 화이팅 이러고 되나 보죠? 누구야 생일 축하해 이런 거 나오고 갑자기. 그러면 그때도 약간 프라임 타임 때였나 봐요. 아, 골 넣었던 게 되게- 근데 9시 경기였던 그때 되게 걸로. 보기 좋았던 예. 경기였나요? 네, 프라임 타임 때 경기였겠죠. 신기하다. 정말 요새 한글도 많이 보이고 막 중국어도 많이 보이고. 맞아. 중국어, 예, 그렇죠. 중국이 뭐 워낙 스폰을 많이 하니까 사실 입간판 이 사실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를 매개로 한 광고 마케팅 방법 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입간판이 처음에 있어 입간판에서 LED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단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롤링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광고 한 서너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뭔가 멈춰 있다가 또 근데 그건 이제 그야말로 누가 작동시키나요? 설마 누가 돌리겠습니까 옆에서 안에 사람 들어가 있나?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건 아이고. 열심히.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자동으로 하겠죠. 과도기인데. 과도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보이지만 골대 옆에 입체로 보이게 만드는 아, 거죠. 맞아요, 누워서 맞아요. 입체로 보이는 입간판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공 나가서 선수들이 밟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왜 뭐지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선수도 있죠 예. 거기에. 근데 그게 실제로 가서 보면 뭔지 잘 모릅니다. 멀리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멀리- 위에서 봐요. 예, 위에서. 위에서 멀리서 봐야지 그게 제대로 글자도 똑바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글자가 누워 있어서 잘 안 보이겠구나. 눕고 싶어지죠. 예. 좋네. 자, 그 다음에 메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황희찬이 보내주신. 오늘 이슈 포커스의 뽕 작가가 뽑은 제목은 하하. 노동. 쓰지도 않으면서 왜 안 놔줄까? 위기의 해외파들. 근데 이승우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게요. 이건 약간 눈치 없이. 별첨이죠. 이제 뽕 작가는 이제 황희찬과 이강인이 네. 이제 이적에 실패하면 한 거를 중심으로 다뤘는데 저는 역으로 이승우를? 이승우 선수가 포르투갈에 간 거를 메인으로 네. 뽑았습니다. 쓰지도 않으니까 놔줬네요.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나주긴 안 나주더라. 쓸 테니 놔주긴 놔줬다. 이승우 선수가 그 이적 시한 마감 거의 버저비터였습니다. 그쵸. 예. 사실상 뭐 자정을 바로 앞두고 사인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적 그러니까 임대 후 이적이죠. 그렇죠. 음. 이번 시즌까지 임대하고 이제 완전 이적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이제 팀이 조금 생소해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포르투갈 일부 리그긴 한데 포르투갈에 포르투갈에 갔던 한국 선수가 있었나요? 잘 많아요. 많았어요? 네. 한 많았던 걸. 제 기억으로는 이승우 선수가 한 5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석현준 선수. 석현준 선수 있었고 예전에 지금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가 간 거는 있었을까요? 석현준 선수. 그 전에 갔지 석현준 않았나요? 선수가 포르투에서 엄청 잘했었죠. 그렇죠. 포르투에서 잘하면서 대표가 된 거군요. 대표 됐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대표 되기 전에 갔죠. 이제 그러니까 빅리그를 가기에 앞서서 뭔가 커리어를 쌓는 자기의 존재를 네. 알리는 첫 번째 무대 정도로 많이 삼는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리그가 약간 유망주들이 많이 그렇죠. 예. 배출되는 네덜란드랑 같이 그렇죠. 유망주들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많이- 출신 유망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앙 페리스도 있고 네. 다 포르투갈에서 떴던 선수들.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아, 그랬고요. 맞아요. 심지어 호날두도 호날두도 포르투갈 그랬죠. 예, 예. 리스본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무리뉴도 뛰다가 이제 그랬고. 맨유로 갔었고. 무리뉴는 감독이었지만 이것도 팩트 체크해야겠다. 틀리면 또 사가야 되니까. 아니, 사과는 다음 주에 하시고요. 급하게 자, 아직까지 팀 이름을 얘기 못했어요. 얘기하려고 하면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포르티모넨스. 포르티모넨스 라는 팀인데 지금 티모. 18개 팀 중에 13위.
네, 순위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낮죠? 포르투갈 네. 리그에서도 상위권 팀들은 그래도 이름이 좀 익숙한데. 어떤 팀이죠? 포르티모네스. 예, 13위 팀이고요. 예. 저도 솔직히 포르투갈 리그를 거의 보지 않죠, 당연히 보지 않는데 유명한 팀들이 있어요. FC 포르투,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FC 포르투가 있고 유로파리그 전문 네. 팀이죠. 그렇죠. 벤피카하고. 벤피카가 있고 어. 스포르팅이 있는 이런 벤피카 팀들인데 들어갔어. 이 팀은 저도 많이 못 들어봤었는데 보니까 약간 친아시아적인 구단이더라고요. 일본 선수도 있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니 이승우 선수가 그런 팀을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트 트라위던도 친아시아 그룹이었어요. 아시아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단주가 일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 선수도 팀에 많았고. 엄청 일본 선수들이 많이 맞아, 있었는데 맞아. 이 팀도 구단 스폰서가 일본 기업이 많아요. 아, 거기다가 이승우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 이미 일본 선수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 선수 1명이 있고 이승우 선수 입단하고 이번에 저 일본의 국가대표 출신 혼다까지 네. 입단해서 아시아 선수가 지금 5명이 돼요. 그 나이만 혼다요? 예, 그 나이만 35살. 브라질에 갔다 또 이번에 선수 뛰나요 혼다가 지금? 네,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감독인가 하지 않았나요? 감독 겸 뛰다가 지금 브라질 리그에서 뛰다가 이번에 또 6개월 계약하고 왔어요. 아유, 그 추잡하시네. 사람들도 참 재밌게 혼다 사는 사람 같아요. 잘하네요. 근데 혼다도 그렇고 이 선수도 그렇고 아직 오피셜은 나지 않았는데 혼다는 일본 언론에서 다 나왔어요. 그쪽에 간다고. 혼다 선수도 6개월 후 1년 연장 옵션 이런 걸로 했는데요. 좀 빠져서 그렇지만 혼다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유명세를 타서 에이스였습니다. 네. 좋네요. 근데 원래 이 팀이 아시아 선수들을 좀 많이 쓰던 팀인데 유명한 선수 있어요. 일본의 국가대표 미드필더 저기 나카지마 시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팀에서 뛰었었어요. 이 팀에서 뛰다가 엄청 잘했거든요. 엄청 잘해서 2019년 2월달에 카타르로 이적을 하면서 이 팀에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430억 원을 안겨주고 떠납니다. 와 역시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팀이겠죠. 근데 이 팀은 지금 아까 13위라고 말했는데 구단 역사는 되게 오래돼요. 1914년에 창단한 팀이고요. 와우. 홈 경기장은 근데 1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되게 조그만 경기장인데 16, 17 시즌에 2부 리그 우승 후 승격해서 지금 4시즌째 1부 리그 뛰고 있어요. 근데 성적을 보면은 뭐 12, 12위, 17위, 올 시즌 13위 다 중 약간 하위권 팀이라고 봐야 되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16경기인가 했는데 13골밖에 못 넣었어요. 확실하게 공격력이 약간 경기당 팀이다. 한 골이 안 되네요. 이 팀의 팀 내 최고 득점자가 미드필더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1명이 3골, 또 공격수 1명이 3골. 완전 꼴가문이 그렇죠. 근데 이 3골 뒤에 말한 선수 이름이 베투인가 그런데 한 경기에서 2골 넣어서 3골이고 이 선수는 약간 백업이더라고요. 아, 이 팀 감독 이름이 벤투죠. 이 팀 감독 이름이 그것도 파울루 세르징요인가? 우리가 파울루 베롤로 벤투 벤투죠. 우리 축구 대표님 감독하고 똑같은 파울루 세르징유 벤투예요. 엮이는 게 많네. 미들네임만 다른.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네. 나이 차를 보니까 벤투 감독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년배 때 뛰었던 같은 시대에 거예요. 뛴 네. 거죠. 뭐 같은 돌림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16경기 13골이다 보니까 부진한 공격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공격수를 영입하려다가 실패해서 급하게 이제 이승우 선수를 영입하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이 팀은 지금 강등권 팀과 승점 1, 2점 차밖에 안 나요. 상당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의 팀이네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12월 달에 신트 트라이던에서 지금 감독 바뀐 이후로 경기를 못 뛰어서 뛰어서. 경기 감각에 문제는 좀 있겠지만 바로 들어가자마자 뭐 경기는 뛸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팀 뭐 이승우 선수가 주전 경쟁을 뭐 어느 팀이나 다 어렵겠지만 현재 주전 이 팀이 4-3-3을 쓰는 팀인데 앞선 3명의 공격진 3명이서 합산 골이 3골밖에 안 돼요. 그래서 4-3-3인가? 너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니야? 너무 좀 조종하기. 너무 그래서, 무시한 거 네. 아니야? 측면 공격수나 저기 뭐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지 않을까라는 전망 생각이 들고요. 근데 포르투갈 리그로 갔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벨기에 리그보다는 포르투갈 리그가 유럽 그 리그 랭킹에서 더 앞선 팀이거든요. 쳐주네. 일단은 뭐 1위부터 5위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유럽 5대 리그 팀들이고요. 바로 6위가 포르투갈 리그예요. 벨기에가 아마 한 9위 정도 네덜란드보다 될 거예요. 위에네요. 네, 네덜란드보다 위에요. 유망주들이 많은 팀이고 사실 위에 팀만 보면 FC 포르투나 벤피카나 이런 팀만 보면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에서도 꽤 경쟁력이 네. 유로파리그는 뭐 우승도 여러 번 했고요. 네. 뭐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그러니까 리그 그 상위 팀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승우 선수가 확실하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2시즌 동안 신트트라이던에서 1년 6개월 동안 뛰면서 2골밖에 못 넣었어요. 확실하게 자기 존재감을 연습 때부터 보여줘야 그렇죠. 기회가 바로 딱 경기에 주어졌을 때 나서서 바로 보여줘야 기회가 되는데. 주어지겠죠. 사실 K리그 임대설이 있어서 네, 나름 뭐 있었습니다. 관심도 많이 있었고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예, 기대도 컸는데 네,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K리그 실제 협상까지는 아니어도 K리그 팀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이승우 선수도 K리그 복귀에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유럽 에이전트가 또 따로 있고 한국 에이전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승우 유럽에서 선수가. 알아보고 그렇죠. 한국에서 유럽 에이전시 그 큰 회사예요. 되게 큰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유럽 여러 팀들을 알아봤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스페인 2부 팀, 뭐 터키 팀 여러 팀들이 나왔던 거고 한국 그 2월 2일 날 이적 시장이 닫히니까 이적 시장이 닫힐 경우 대비해서 이제 K리그는 3월 말까지가 이적 시장입니다. 이적 시장이 선수 등록 기간이에요. 등록 마감일인데 이적 시장이 닫혀도 K리그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K리그도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 수원이 좀 알아봤었어요. 이승우 선수 고향이 수원이기도 하고 수원에 워낙 애정이 많은 선수니까 알아봤었는데 단 수원은 임대를 원했어요. 6개월 임대를. 네. 옵션 그런 거 예. 없이. 임대를 원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5년 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아주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계속 복잡한 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예,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돌아올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국내 유스 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국내 유스 팀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 선수를 키웠는데 네. 그 팀 프로팀에 가지 않고 해외로 가는 경우, 뭐 황희찬 선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했죠. 네. 포항에 있다 안 하고 오스트라리아로 갔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한마디로 이제 5년 이상 버틸 자격이 있으면 나가라는 거겠죠. 근데 그 전에 들어오지 마라. 이게 너 나가서 실패해도 다시 못 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나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제도죠. 그래서 이 규정이 좀 완화됩니다. 워낙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규정이다. 로컬 룰이 좀 악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완화된 게 어떤 시기별로 나눠서 이 시기에 해외에 진출한 선수는 5년 이내 국내 복귀 시 신인 선수의 자격을 주어진다.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최고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받아야 되고 신인 연봉을 받아야 그렇죠. 됩니다. 그 신인 연봉이 최고가 3,600만 원이에요. 세전이요? 세전이나 세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5년 이내 복귀할 경우 신인 선수의 자격뿐만 아니라 임대 복귀는 안 된다. 완전 이적이 완전 된다. 이적이 된다. 근데 이승우 선수를 수원에서는 임대를 원했던 건데 여기서 또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기간 이 시작점 5년 시작점이 언제냐가 성인 계약을 맺은 시점이에요. 근데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 2군 리그에 뛸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점 근데 바르셀로나 2군은 성인 계약을 한 선수가 뛸 수도 있고 유스팀에서 올라가서 성인 계약을 안 하고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승우 복잡하다. 선수가 언제 바르셀로나와 성인 계약을 했냐 했는지? 안 했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5년이 되려면 2016년 2월 이전에 성인 계약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헬로스 베로나 이탈리아 리그로 이적할 때는 성인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스에 있다가 B2군 B팀에서 뛸 때 네. 했느냐 안 2군 했느냐? 계약을 하고 뛰었느냐 야, 성인 안 계약을 했- 했냐? 성인 계약을 하고 뛰었느냐 아니면 유소년 상태에서 그냥 했느냐? 잠깐 뛴 거냐. 그래서 성인 계약을 했으면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든 뭐든 FA로 자유롭게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2017년 8월에 베로나 입단할 때가 성인 계약으로 치면은 5년이 안 됐기 안 때문에 됐구나.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수원은 포기를 하고 이제 전북이 조건. 관심을 보였어요. 그 전에 울산도 관심이 있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고 이승우 선수 관심 갖다가 뭐 여러 팀 여건상 뭐 김인성 선수도 잔류하게 되고 뭐 이런 윙어들이 필요 없게 되면서 울산은 발을 뺐고 전북에서는 완전 영입 이제 임대는 조금 힘들어지니까 완전 영입을 노렸는데 이적료가 한 100만 달러 정도 돼요. 이정료. 신트라이던에다 줘야 될 돈이 그렇죠. 신트트라이던하고 계약이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근데 이적료를 뭐 오케이 하더라도 연봉 협상 과정에서도 이승우 않아. 선수가 한 10억 정도 받는 선수니까 약간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극적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러브콜이 오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되게 많이 받는. 그런데 전북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적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그 1군 그러니까 성인 계약 시점이 바르셀로나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5년이 못 채운 게 되잖아요. 그럼 못 그럼 오는 거예요? 아까 아니죠, 전북이랑 올수 계약이 올 안 수 돼. 있는데 신인 3,600만 원을 받고 와야 된다. 10억을 받는데. 네. 근데 저는 아마 그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B에서 2군 리그 뛸 때 아마 계약 성인 계약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3,600만 원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기본급이 3,600만 원이잖아요. 옵션 계약을 하면 몇 억까지도 올라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옵션을 갖다 많이 붙이면 되는데 옵션 계약을 하면은 그런 거에 그게 대한 너무 많이 갖다 붙여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안 보이죠? 저 연봉은. 뭐 옵션 계약을 엄청나게 하면은 몇 억까지 맞춰줄 수 있는데 전북하고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려면은 유럽 이적 시장이 닫힌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럽 딱 이적 시장에서 됐으니까. 딱 마감이 돼가면서 포르투갈하고 어떤 손이 일이-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타이밍. K리그 복귀할 생각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 여기까지. 그럼 기대 많이 타이밍.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5년 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히면서 네. 점점점 가능성은 낮아졌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와 성인 계약을 했다 안 했다고는 알진 못하지만 팀들은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했을 거고. 그렇죠. 네, 알고 있겠죠. 참고로 뭐 옵션이 연봉보다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프로야구 LG FA 차우찬 선수 계약했는데 네. 연봉이 3억인데 옵션이 7억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상 경력이 있거나 이러면 혹시 다치면 안 되니까 다 옵션으로 거는 거죠. 몇 경기 출장해야 되고 뭐 몇 승 이런 걸 다 옵션으로 걸어버리면 복잡하다. 연봉은 좀 짜게 주고 옵션을 크게 걸어서 성공하면 뭐 가져가라. 윈윈인 거죠. 어. 네, 뭐 그런 식의 계약도 있긴 합니다. 이승우 선수도 3,6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출전 수당, 승리 수당, 골 수당 그런 뭐 걸 이런 거 뭐 하면 막 5, 6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승우 선수 참 험난한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뭐 벌써 유럽에서 4번째 팀인데 저 아까 베로나 갔다고 했을 때가 벌써 한 3, 4년 전이 돼서 벌써 이게 그러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프레스 있었던 같은데. 그 뭐 어린 모습의 이승우는 훨씬 지난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팍 받았어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딱 올라와서 증명해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한 1, 2년? 1, 2년 안에 보여줘야죠. 1, 2년 그렇죠. 안에 좀 더 큰 리그로 가지 못하면 쉽지 않다. 네, 사실 또 이게 또 바로 어느 몇 년만 지나면 월드컵이 코앞에 있어서 그때 또 국가대표로서 승선할 수 있을지도. 그게 아마 주목이 목표가 되고. 되겠죠. 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1차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뭐 뭔가 그때까지 뭘 보여주지 보여줘야 못하면 되나. 당장 올해 올림픽도 출전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승우 선수는요. 확실히 좀 희망적으로 보인 거는 이번에 투트랙으로 그 신드트라이던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보이면 그 흔적이 보이면서 확실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승우 선수도 이 의지를 확실하게 볼수 의지보다는 있지 이제 않나. 절박한 거죠. 네. 여기서 더 있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경기를, 되겠다. 네, 아예 못 뛰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쓰지도 않으면서 왜 안 놔주는 황희찬이가.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히에 그대로 남게 됐고 이강인 선수도 역시 발렌시아에 남게 됐습니다. 두 선수 다 참 안타깝죠. 예. 황희찬 선수는 웨스트햄에 거의 뭐 갈 것처럼 기사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났었는데? 네,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어요. 뭐- 금물살 막 탔잖아요. 뜻밖의 암초인가? 아니, 예상된 암초. 예상된 암초. 외국 언론 나왔던 거는 저기 모에스 감독의 웨스트햄 모에스 감독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최종 결정은 모에스 감독이 아닌 저기 라이프치히 감독이 감독이.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얘기했다. 나겔스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수 이적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야 가는 거예요. 네. 솔직히 황희찬 선수 측을 제가 취재해 봤었는데 그 당시 이제 웨스트햄 보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인츠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는데 이적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 선수도 원하고 있고 뭐 그 마인츠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에서도 많이 오퍼가 오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고르던 상황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황희찬 선수와 면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 단장이 같이 들어옵니다. 단장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 보도 나온 내용이니까 단장이라든가 감독이 이 앞으로의 활용 계획이라든가 너의 중요성 이런 걸 설명하면서 황희찬 선수 그때 마음을 돌렸다라고 해요. 잔류하겠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황희찬 선수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경기에 못 나서는 게 아니라 부상이 있었고 코로나 코로나 확진이 걸렸고. 있었고 후유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적 초반에 적응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네가 능력이 없어서 출전하는 게 못한 맞아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나겔스만 감독이 그래도 후반에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뛰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황희찬 선수가 보여주지 못했고 보여줄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네, 좋긴 했죠. 다음 시즌 정도 아니면 뭐 이번 시즌에라도 다시 뭐 예전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수 있다. 근데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좀 잘하기도 잘하더라고요. 잘하죠. 날아다니는 워낙 좋은 선수들도. 팀이니까. 네. 이 선수가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지금 출전기를 못 잡는 거고 또 지금 2월달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포칼 컵 대회도 있고 리그도 있고 이러면 기회가.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릴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챔피언스리그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쉬었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좀 더 잡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황희찬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라이프치히라는 팀 스타일도 어느 정도 선수 클 수 있는 선수를 확 키워서 비싸게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희찬을 지금 임대 보내지 않는 거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선수를 키울 수 있겠다라는 존재성이 있다는 뭔가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면담 후에 마음을 돌렸다라는 거는 구단의 본인에 대한 믿음을 믿음을 보여줬겠죠. 확인한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 가능성이 저는 낮았다고 본 게 겨울 이적 시장의 특징은 즉시 전력감 선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승우 선수가 공격력 부족한 그 팀에 가서 뛰듯이 지금 당장 급하게 데려와서 쓸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 가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현재 다른 팀들에 가도 즉시 전력감이 될까 안 될까 현재까지 보여준 어떤 수치들이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올 시즌만 끝나면은 계약 기간이 1년 남거든요. 1년 남으면은 구단에서 재계약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럼 구단에서도 그때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재계약을 하든가.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되게 여유 있게 이번 이적 시장을 좀 기다렸을 것 같고요.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로 이적 시장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액을 주고 데려간 선수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적 시장의 이번 유럽 이적 시장의 트렌드는 임대예요. 굵직한 그런 이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발렌시아 입장에서 이 선수를 임대로 보낼 필요는 없죠. 어쨌든 뭐 이승우 선수는 아직도 앞날이 창창한 유망주이기 때문에 네. 계속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뽕 작가가 어떻게 제목을 뽑았을까요? 네. 함께 침묵한 1992년생 듀오 손흥민, 황의조. 무난하게 아주 상투적이네요. 깔끔하죠. 자, 손흥민 선수가 짝을 잃었습니다. 크죠. No Kane, Big Pain이라고 제목을 달았던데 네. 좀 케인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 자체도 지쳐 있는 모습, 조금 힘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 보셨죠? 그러니까요. 전반에 베일에게 패스를 찔러줄 때 웃던데요? 본인도 실수가 있었지만 베일이 그 공도 진짜 약간 하늘 보면서 웃는 모습. 거기다가 후반에 현타 왔어, 현타. 맞아. 딱 그 말이에요. 현타 온 왔어. 거죠. 네. 약간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없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었죠. 전반에 최전방 섰는데 볼 배급이 안 돼요. 은돔벨레 그나마 그걸 볼 배급을 해줄 수 있는 게 은돔벨레 선수인데 은돔벨레가 3선에 위치하면서 공이 안 오다 보니까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선까지 내려와서 직접 볼 배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뉴가 17위 팀하고 상대하면서 네. 그렇게 내려서 하다 보니까 손흥민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케인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앞으로 팍팍 차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그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베이라고 뛰니까 그렇죠. 더더욱 뭐 슈팅 3개 토트넘이 슈팅 3개 아니었나요? 8개. 8개. 8대 16으로 뒤졌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톱 자리에서도 잘해줬었잖아요 전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봤으면 항상 이 케인과 같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선수가 있었고 예전에 뭐 요렌테 이제 케인 부상당했을 때 요렌테가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해줬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이 손흥민 선수가 톱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지켜주면서 볼 어느 정도의 이게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참 아쉽고. 그래서 볼게 후반에 비니시우스가 투입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비니시우스가 장신 공격수예요. 그쵸. 발기수도 괜찮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면서 경기력이 조금 그나마 나아졌어요. 토트넘이. 근데 이 선수 예전에 잠깐 뽕 작가가 얘기했던 요렌테 같은 역할을 해주면은 새롭게 거의 케인이 없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는데 비니시우스가 헤딩으로 떨궈주고 아니면 몸으로 비벼주면서 앞에서 손흥민에게 공간 창출해주고
근데 당연히 저는 비니시우스를 원톱으로 냈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예, 근데 선발은 손흥민에다가 케인을 오른쪽에 놓고 무리뉴 감독의 생각이 뭐 당연히 저보다 몇십 배 축구는 위지만 비니시우스를 후반에 그렇게 체크를 해서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졌다 판단한다면 앞으로 경기 좀 어떻게 나올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베일이 너무 못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참 겹친 건데 네. 이제 평소에 그래도 그 좀 더 많이 썼던 베일이나 베르베인이 이때까지 못 터져줬다는 것, 공격에서 이제 뭔가를 성과를 못 냈다는 것과 함께 왜 비니시우스는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뭐 유로파 리그라든지 FA컵 나갔을 때 골을 착실히 잘 넣어줬었거든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왜 그런 선수들을 일찌감치 이렇게 선발로 안 내보냈냐? 내세우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지금 분위기 안 좋은 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불화설인가요?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나왔다. 그 오리에 네, 그렇죠. 중간에 퇴근했다는 네, 리버풀 전 경기 전반 끝나고 오리에를 교체했죠. 교체하면서 이제 그 오리에 선수가 바로 집으로 갔다. 무리뉴와 언쟁을 벌이고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 경기 브라이튼 경기였는데 명단에서 아예 제외를 해버립니다. 오리에 선수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질문이 기자회견에 나왔을 때 거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뿐 하고 불화에 대해서는 아예 노코멘트를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 피하는 거네. 그렇죠. 이적 시장도 문이 닫혔는데 계속해서 오리에랑 무리뉴 감독이랑 눈이 마주치면은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는 낙동갈 선배님 제일 웃겼어요. 낙동강 나 말가해족 듣는 줄 알아. 오리앙, 낙동강 오리앙. 오리알 오리앙. 선배 오늘 제일 웃겼어요. 낙동갈 오리암. 오리알 생각하다가 낙동갈이 나는데 낙동강 아 낙동강 좋습니다. 오리알인 게 왜냐면은 오리에와 알리 합치면 오리알이 되잖아요. 네. 두 명을 지금 억지네요. 억지로 갖다 붙인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웃겼어 이미 낙동강에서 낙동강에서 이 게임은 끝났어. 오늘 제목 낙동갈 선수들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거 뭐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 영국 언론에서 그런 케인이 없다 보니까 더선이 쓰긴 했는데 케인 이펙트라고 제목을 뽑아서 자료를 냈어요. 네. 케인이 뛴 215경기에서 121승 47무 47패 승률이 56.3%. 케인이 뛴 경기 407골 넣어서 경기당 득점이 1.9골입니다.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 합류한 이전부터 다 케인이 입단한 그렇죠. 이유겠죠. 네, 토트넘에서 네. 뛴 경기. 근데 케인이 결정한 경기 많이 결정도 안 했어요. 32경기밖에 결정을 안 했더라고요. 진짜 조금밖에 안 했네. 부상 좀 많이 많이 당했던 것 다쳤는데 같아요. 최근에 14승 8무 10패. 승률이 43%. 네, 56%에서 43%로 평범한 팀으로 좀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당 득점도 1.9골에서 1.3골로 내려갑니다. 너 낙동갈 때문에 웃고 있지. 지금 내 발음이 조금 안 좋을 때마다 지금 웃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혼자 말 시켜야지. 아 자꾸 이렇게 뭔가 아이 컨택 이루어지길래 뭔가 했더니 알컨택? 아이 컨택. 아 근데 참 이거 또 웃긴 게 영국 언론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막 손흥민 효과 이래서 손흥민 뭐 몇 골 맞아. 넣었냐, 그렇지. 뭐 손흥민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승률 아니 사실 헤리 케인이 2년 전이었죠. 그때 부상으로 꽤 오래 길게 빠지고. 네. 네, 비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때 원톱으로 나오면서 근데 손톱. 뭐가 엄청 잘해주고 헤리 케인 있을 때보다 승률이 훨씬 좋다. 높아. 이런 아, 얘기가 그런 있는데 기사 많이 나왔죠. 이제는 헤리 드디어 케인 뭐 있을 때가 이랬는데. 그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 무리뉴 감독이 아닐 때죠. 그때는 전술적으로 그렇죠. 다양한 팀이 아, 없었을 맞아. 때고 음. 무리뉴 감독의 지금 전술은 그냥 손캐가 없으면 안 안 되는 되는 전술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최근에 이 올드하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이 많이 읽히지 않았나. 너무 단순했어 루트가. 그렇죠. 골 막을 넣는 선수가 이제 보이니까 반이 줄었으니까. 심지어 브라이튼 지금 강등권 가까이 있는 팀을 상대로 슈팅수 밀리고 점유율은 조금 앞섰지만 슈팅수 밀리고 졌어. 클리어런스 볼 걷어내는 횟수가 더 많아요. 엄청 수비적으로 나왔던 경기예요. 이 경기가. 무리뉴 감독이 예전 그 올드한 전술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 지금 팀이 챔피언스리그 나갈 4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진짜 중요한 의문보가 달리는데 토트넘 팬 사이트에서 무리뉴를 바꾸자 경질하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2년 차에는 실패한 적이 없는 무리뉴인데. 그렇죠. 그죠? 한때는 이제 시즌 초반에 실패하기 우승까지 전에? 꿈꿔봤는데 아니 케인 없다고 이렇게 또 바로 경질하자고. 아니 벌써 승점이 진짜 원래 많이 그렇죠, 뭐 깎였어요. 축구라는 1등이랑 여기 1, 2권이랑 조금 안 되면 다 낙동갈이 되는 거. 낙동갈. 다 낙동갈 되는 거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도 자꾸 이거 빨리 화제를 넘겨야겠네. 이번 경기 많이 뛰었어요.
지난번 브라이튼전을 11월 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뛴 거리가 9.05km였는데 이번에 9.68km 뛰었어요. 많이 뛰었다. 그리고 스프린트가 오히려 케인이 없으니까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스프린트가 11월 달에 케인이 그때 풀타임 뛰었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가 18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무려 24회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 그게 이제 엄청 뛰었던 예. 거죠.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훨씬 쓴 거죠. 그렇죠. 훨씬 딱 그 말인 거죠. 효율적이지 않았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첼시, 웨스트브로미치. 오. 첼시 경기가 중요하겠네요. 첼시도 감독 바뀌고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황의조 선수 이야기 간단히 마지막으로 할까요? 잘 나갔는데 네. 꼭 칭찬하면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가긴 해요. 근데 워낙 이정찬 또 상대가 기자님이 강팀이었죠. 강팀이죠. 리옹. 예. 그러네요. 예. 골 오랜만에 이정찬 선배랑 화상 인터뷰하고 골 못 넣었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떠오르는 그 아련한 이제들 기억. 또 이정찬으로 돌리는 우리 낙동갈 선수. 근데 확실히 뭐 골을 좀 많이 이게 최근에 넣다 보니까 뭐 상대 수비수들이 좀 더 의식을 했는지 아니면 리옹 팀 자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리옹 잘하죠. 잘하니까 네, 아무래도 잘하는 팀이죠. 워낙 전술적으로 또 센터백들도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월클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확실히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골 넣었던 그림들만 생각해도 이제 그런 위치 선정 혹은 뭐 뒷공간 침투 같은 게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그런 뭔가 지켜주는 플레이가 못 되면서 이런 슈팅까지 좀 연결되지 못하지 않았나. 상대가 강팀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 보면은 이 경기에서 엄청 아래로 내려와서 네, 경기 플레이를 맞아요. 많이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우리가 그냥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신호는 4경기 연속 원톱 선발로 나서는 거 어느 정도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다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겨울 이적 시장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때렸던 마자 선수가 맞아. 플럼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아. 마자 마지막 선수가- 날에 나왔죠. 네. 네, 마자 선수가 황의조 선수가 원톱 쓰기 전에 시즌 초부터 원톱을 섰다가 황의조 선수에게 밀리고 이제 백업 공격수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켰다라는 의미는 감독에게 확실한 믿음을 줬다라는 거죠.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 입장에서도 뭐 3연승이면 많이 달렸죠. 네, 많이 달렸고 한번 쉬어갈 만한. 도 몇 네. 년 만에 한 거. 그리고 정말 타이밍이 좋은 게 약간 쉬어갈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게 리옹도 강팀이지만 다음 릴. 상대가 릴이에요. 1위예요. 예, 리그 1위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를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 전에 3연승을 달려둔 거는 보르도한테는 뭐 최적의 수확이었다. 다음 경기도 쉽진 않겠네요. 네, 목요일 경기죠. 네, 곧 아마 2월 2일 수요일인데요. 이거 오늘 목요일로 넘어가는구나. 네, 목요일 경기 새벽 경기인데 제가 왜 잘못 썼습니다. 화요일로 적어놨어요? 오타. 사과하세요. 제가 대본에 오타를 써서 순간 뭐야 이거 날짜가 과거 경기가 일정으로 남아 있는. 뽕 작가가 제목만 잘못 쓰는 게 아니네요. 저도 보고 시겁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지? 끝까지 막연한 뽕 작가였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설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는 아니지만 예고 우리 하나 할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요? 대한축구협회에 우리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살아있는 라떼. 살아있는 라떼. 살아있는 인간 라떼. 송기룡 실장님이 지난주 김주혁 주심 나온 거 방송을 듣고 출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인간 라떼. 단 조건이 있는 게 7080 라떼가 나올 때 나서 콘서트 하시겠다. 7080 90까지도 가능하다. 90까지. 그래서 그런 라떼나 이런 질문 같은 걸 많이 남겨주실 때 상황을 봐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 질문은 뽕 작가가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낙동갈로 아주 즐거운 쑥쑥 떨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갈 오리앙. 오리앙.